제5장은 제4장에 비해서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 제4장을 보시면은 관공업이 뭐 18, 연평균 18%, GDP의 GNP의 2배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한 것이 한국의 1960년서부터 74년까지의 그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업화와 무역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한국이 눈부신 발전을 했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 뭐 이론적이고 역사적인 챕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보다는 훨씬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센티브 정책의 발전, 누구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수입과 수입을 줄여서 어, 국내 조달, 그러니까 임포 서브스티션을 하고 또 누구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수출을 크게 지향하느냐. 1단계는 1953년부터 1960년까지 이승만 대통령 하에서 박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한국은 수입 대체 정책의 임포트 서브스티션 정책, 키워드가 임포트 서브스티션, 수입 대책 정책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론적인 이유는 트윈 갭 티오리인데 한국과 같은 저개발 국가들은 그 당시에 두 개의 갭이 있었습니다. 1번 갭은 뭐냐면 인베스트먼트가 항상 세이빙스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는 여러분들이 자금 수요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자, 철로를 깐다. 브릿지를 깐다. 그럴 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건물을 다시 재생시킨다. 농토를 다시 개발한다. 엄청난 자금 수요가, 디맨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내 저축은 국내 공급입니다. 국내 자금 공급은 아주 취약합니다. 누가 저축할 돈이 없는 거죠. 저축할 돈이 없으니까 적은 국내 자금 공급은 아주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갭을 우리가 퍼스트 갭이라고 합니다. 가령 자금 수요는 100이 필요한데 공급은 60밖에 없다. 그러면 갭은 40이 필요합니다. 40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0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퍼스트 갭이라고 합니다. 결국 마이너스 40은 뭐로 충당하느냐? foreign investment로 충당합니다. 그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 foreign exchange 갭이라는 것이 두 번째 스타일의 갭입니다. 익스포시 가령 100인데 임포시 130이라면 30이 적자죠. 30이 적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foreign exchange 갭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마이너스 30이 적자다. 이것이 foreign exchange 갭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은 뭐냐 하면 임포트를 임포트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수출을 늘리거나 임포트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1953년, 1990년 혹독한 한국 전쟁 이후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수출할 게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수출이 안 되면은 수출이 모자라면 임포트를 줄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임포트 서브스티튜션 팔러시라고. 중요 아이템은 슈가, 시멘트라든지 철강, 스틸 이런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합니다. 제2단계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박정희 군부가 정권 획득 이후 1991년 확장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되풀이해서 얘기했는데 박정희 군부는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leg of legitimacy. 결국 땅 정권 획득의 땅성. 왜냐하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정권을 획득 못하고 정권 획득 이후 확장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획득 못하고 인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자 우리는 민주적 절차에서 정권을 정당하게 획득 못했기 때문에 원죄 의식이 있어서 우리는 올인 이코노믹 팔러시 그로스에 매진하겠다, 올인하겠다.
그런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정권을 획득 못하고 구테타라는 불법으로 정권 획득 이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장 정책을 시행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서 국민의 인기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있었고 농촌의 그 농업 실적이 아주 나빴고 원조도 끊기고 미국이 원조를 삭감하기 시작했죠. 민주가 미국은 민주정부가 아닌 군부정부가 들어섰다고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박정희 군부죠. 원조를 삭감했죠. 물자가 모자라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인 이코노믹 폴리시의 정책의 하나로 어떻게 해서든지 수출 인센티브를 증가해서 수출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수출 인센티브를 통해서 수출을 증가시키는데 올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올인 이코노믹 팔러시라는 게 뭐냐? 이코노믹 그로스가 유일한 내셔널 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도 도입했냐면 수출업체는 인기 품목에 대한 수입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직접 보조금 또한 지급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몽골에서 캐시미어 스웨터라든가 캐시미어 직조물이 굉장히 수출 아이템인데 인기 수출 아이템인데 캐시미어 수출 업체에 대해서는 기계를 직조 기계를 어, 관세 부과 없이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다. 캐시미어를 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부 자재를 무한정으로 수입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을 줘버리는 겁니다. 또한 직접 보조금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수출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서 3단계로 들어가면은 기존 수출 중심 정책의 유지를 하면서 상대적 가격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선진국보다는 높은 속도로 증가했지만 환율은 때로는 정부 개입으로 조정됐습니다. 화폐는 여러 번 평가져라. 즉 고정환율 제도라는 것은 픽스드 익스체인지 레이시라고 해서 환율이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그냥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고정환율 제도라고 하고 환율이 매일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 플렉서블 익스체인지 레이트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몽고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1달러당 얼마죠? 오피셜 환율이 대충. 난딘, 넘, what is 몽골 환율? And 난딘, 넘, can you answer? $1 is what? 그,
네이버에 한번 쳐봐라. 어? 얼마 나오니? 3,500 뭐? 그게 3,500? 그게 스펠링이 어떻게 되니? 3,500? 응? 구글이? I don't need if my spelling is right, but 투그릭 3,500 투그릭. 이 1달러당 3,500 투그릭 하다가 1달러당 이것이 5,000 투그릭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수출할 업체한테 유리하고 수입한테는 불리하겠죠. 1달러당 3,500 투그릭이면은 어, 몽고의 수출업자가 일부러치 벌어오면은 은행에 제출하면은 전체는 3,500 투그릭을 줬는데 이제는 5,000 투그릭을 준단 말이죠. 갖다 주면. 어? 거의 2배에 가까운 투그릭을 주니 아, 이 수출업자는 신났죠. 그 뜻은 뭐냐면 투그릭의 밸류는 트루 가치는 내려가고 달러 밸류는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결국 수출업체는 유리하고 수입은 불리해지죠. 결국 수입이 불리해지니까 수입업자들은 5천 투그릭을 동원해야 일부러치 수입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수입 가격은 올라가고 수출 가격은 뭐 사실상 이제 수, 수출 가격은 환율로 보면은 이제 올라가는 거죠. 투그릭으로 치면은 전에는 원 100투그릭에서 수출하던 것을 이제는 200투그릭 줘야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결국 수입 인플레이션이 낳게 되고 가령 한국에서는 1불당 1,200원 하던 것이 블랙마켓에서는 1불당 2,000원이 되면은 이중 외환 환율 제도가 되는 것이죠. 한때 몽골에서도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은 1불 3,500 투그릭은 은행에서 받는 거고 암시장에서는 4,000 투그릭을 줘야 일불하고 교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몽골 사정은 잘 모르지만은 네, 그래서 결국 수입과 수출이 균형이 개선됨에 따라 정부는 1973, 4년부터 수입 자유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컨셉트 하나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죠. 이 수입자유화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1967년은 파자티브 목록 접근법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수입 가능한 품목을 매달 고시를 합니다. 적어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전부 수입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록을 보고 목록에 나와 있으면은 파자티브 리스트에 속하니까 수입 가능한 겁니다. 나머지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파자티브 목록 접근법을 1967년에는 네거티브 목록 접근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네거티브 목록 접근 방식은 뭐냐면 수입 금지 품목만 리스트에 오고 나머지는 대부분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가 된 거죠. 이렇게 네거티브 목록으로 되니까 수입 금지 품목만 리스트니까 훨씬 많은 품목들이 수입 가능이 됐습니다. 그것이 한국식 수입 자유화의 독특한 방식이죠. 그래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러나 석유 파동이 이 오펙의 수입 가격이 4배 인상되는 바람에 1974년에 수입 자유화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일시 정지됐었습니다. 석유 파동 이후 정부의 수입 자유화 시도는 다시 증가했습니다. 1968년 이후 몇 년 동안 특별 관세가 사라지고 면세 제도가 관세 환급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제도를 제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관세 면제 제도라는 것은 가령 몽골의 어, 캐시미어 수출업체가 어떤 캐시미어만 가지고는 스웨터를 만들 수가 없고 양모, 그러니까 어떤 그 아주 고급의 그 텍스타일, 어, 커튼을 수입해서 커튼하고 캐시미어하고 결합해서 고급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커튼을 수입해야 되는데 수출업체에겐 맨 처음에 관세 면제 제도를 줘요. 커튼 얼마든지 수입해라. 여기서 양모하고 캐시미어하고 합쳐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면은 그 수입업자에 대한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줬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보니까 많은 불법 수출업체들이 카튼을 100만 필요한데 500을 수입해 가지고 400은 밀수를 합니다. 국내에 내다 팝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 수입업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수출업체가. 따라서 이제는 관세를 면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관세 다 부담해라 먼저. 그리고 자네들이 수출 증명을 하면은 익스포트 서티피킷을 가져오면은 그만큼의 관세를 리베이트 해주겠다, 돌려주겠다는 거죠. 틀리죠? 여러분 두 제도가 하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 거고 처음부터는. 근데 불법업자들이 성행하니까 한국 정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너희 다 관세 징수해라. 관세 다 징수하되 납부해라. 수출 증명을 하면은 리베이트를 주겠다. 관세 돌려주겠다. 1977년의 최종 개혁을 통해 원재와 완제품 간의 관세 에스컬레이션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에스컬레이션을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야 이 부분이 끝나겠네요. 관세 에스컬레이션 구조는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를 죄다 부과한다 그래서 말썽을 부리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원자재는 아주 싸게 관세를 매기고 중간재는 한 20, 30%, 완제품은 80%, 100%, 어떤 거는 200%, 300%가 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테럽 스트럭처가 이런 에스컬레이터 타는,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 타는 식으로 완제품 가공도가 높을수록, 가령 카튼을 들여와서 페이브릭을 만들고 옷을 만든다 그럴 때 완제품은 홍콩에도 가니까, 아니죠, 몽골에도 가니까 캐시미어 세타의 완제품이 뭐 300불, 400불 이렇게야 굉장히 비쌉니다. 그 이유는 캐시미어 공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원자재 중간재는 싸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계단식 에스컬레이터, 테랍 에스컬레이션 스트럭처라고 얘기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